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화로 보고 또 책으로 읽은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추천도 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온 지 사실 꽤 된 시리즈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테니까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그런 시리즈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시리즈는 바로 수잔 콜린스 작가의 헝거게임 시리즈입니다.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모킹제이 총 3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이고 출판사는 북폴리오입니다. 저번에 올린 요즘 책 영상에서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잠깐 언급을 했던 시리즈인데요. 그때 영상을 언제 올리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킹제이를 하루 만에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으로 읽어서 종이책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종이책을 또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자책으로 읽은 책을 종이책으로 또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일단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어 어덜트, 디스토피아, SF, 그리고 전쟁 서사가 섞인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미래인 시대, 파넴이라는 이름의 국가가 배경입니다. 이 파넴은 독재 국가예요. 대통령인 스노우와 파넴의 수도인 캐피톨이 모든 국가의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캐피톨 이외에도 파넴에는 12개의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들은 캐피톨의 권력에 복종하고 또 노예와 다름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파넴에서는 1년에 한 번 헝거게임이라는 게임이 개최가 돼요. 이 게임은 과거에 다른 구역에서 일어났던 반란, 이제 캐피톨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 반란에 대한 처벌, 즉 너희는 우리의 손아귀 안에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캐피톨을 제외한 각 구역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자아이 1명과 남자아이 1명을 각각 선발을 하고 추첨으로 뽑힌 참가자들을 조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뽑힌 조공인들을 한 경기장 안에 몰아넣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우승자 1명에게만 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을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캣니스는 12번 구역 출신의 여자아이예요. 대략 16살 정도쯤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헝거게임 추첨에서 자신의 동생인 프림의 이름이 뽑히자 내가 대신 나가겠다라면서 자원을 해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 헝거게임에 나가게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캣니스는 같은 구역의 남자아이인 피타와 함께 헝거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고 이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간단하기는 해도 이제 좀 설명이 꽤 길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헝거게임, 그 책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불과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한 100분의 1 정도 커버가 되려나? 줄거리만 듣고 뭐 캣니스가 헝거게임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헝거게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스노우 대통령을 죽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피엔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게 읽겠지 그런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 시리즈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리즈였고요. 첫째는 이야기의 흐름이 절대 단순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반전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둘째는 심지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뭐 무슨 엔딩인지 정의를 내리는 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엔딩이고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읽고 나면 진짜 정말 일단은 헝거게임이라는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인데다가 한 명만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 출신의 조공인마저 믿을 수 없는 그런 의심의 연속이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게 TV 프로그램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나 스스로를 방송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으면 이제 스폰서를 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캣니스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피타와의 연인 관계를 연기하는데요. 헝거게임은 소설 속의 가상의 게임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현대 사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형태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시리즈에서는 정치와 권력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게 TV 프로그램이 됐든 프로파간다가 됐든 스타와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헝거게임과 파넴의 독재,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관해서만 해도 토론할 거리를 아마 수십 개는 뽑아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영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이 시리즈는 정말 머리와 마음에 남는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캣니스는 분명 대단한 인물이에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헝거게임에 자원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헝거게임에 참여해서 기지와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고비를 넘기고 또 시리즈 중후반에 가서는 캣니스가 단지 헝거게임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캐피톨과 스노우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뒤엎기 위한 혁명의 상징까지 되거든요. 하지만 캣니스는 강인하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타고난 영웅은 아니에요. 화를 잘 쏘기는 하지만 타고난 킬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보면 캣니스의 고민과 심리적인 갈등, 공황 같은 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고 하는 반군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스노우 대통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인질로 해서 협박해 오지. 사람들은 점점 나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또 요구를 하지. 부패한 권력과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재난 상황이 한 개인의 내면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 캣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스노우 대통령한테 그만 좀 하라고 막 애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캣니스의 정신적인 고통을 바라보는 게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엄청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좌절과 어떤 그런 혼란? 근데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빠져서 읽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이 시리즈에 그야말로 그 기간 동안 빠져 살았어요. 언뜻 보면 스노우 대통령이 절대 악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부인할 수 없게 악인이기도 하고 하지만 시리즈를 쭉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스노우 대통령뿐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너의 진짜 적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책을 딱 덮고 나서 독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지?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무슨 엔딩인지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권력을 부패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게 부패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스노우 대통령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정말 우리의 적이 스노우뿐인가? 그를 처단하고 나면 모든 게 좋아질까? 나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 사람을 내가 우리 편이라고 쉽게 불러도 되는 걸까? 저는 이 시리즈를 보고 그 며칠 동안 결말의 한 장면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냥 막 불현듯 생각나고 물론 이렇게 무겁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시리즈는 게다가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이 게다가라는 수식어가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진짜 재미있어요. 문장의 서술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캣니스와 함께 경기장 안을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각 챕터가 참 탁월하게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독자를 좀 안심하게 그러니까 그로써 방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반전을 탁 주거나 심장이 쿵 내려앉게 하는 그런 대사 같은 거 혹은 어떤 묘사 같은 거를 딱 해놓고 챕터를 끝내요. 그러면 다음 챕터를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각 챕터의 마지막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자리에서 독서를 끊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 장을 꼭 읽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하고 그래서 제가 모킹제이를 하루 만에 거의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심지어 저는 이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충격은 여전하더라고요. 책이 3권이나 되네 라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시리즈 하나를 시작할 때 그 분량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말 네. 그리고 영어덜트 소설답게 로맨스적인 요소, 삼각관계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 로맨스가 클리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로맨스 하면은, 특히 삼각관계 하면은 딱 떠올리는 클리셰가 있잖아요. 저 두 인물이 이 인물을 동시에 사랑해. 그래서 쟤네는 신경전을 벌이고 그 와중에 나는 내 발로 위험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쟤네가 나를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쟤네들이 해주는 보호를 나는 일방적으로 받고만 있고, 그런 수동적인 관계. 여기서는 막 이렇게, 저도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와 전형적인 관계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헝거게임 시리즈에서의 로맨스는 삼각관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뭐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들의 갈등이 단지 내가 쟤를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정의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그 방법론의 차이를 통해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관계까지도 이 소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요. 영화에서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서 아쉽다, 소설이 훨씬 더 디테일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쉽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단정해도 되나? 헝거게임의 현장, 그리고 이후에 치러지는 전쟁을 이 시각과 청각으로 경험하는 게 너무나 생생하고, 특히 캣니스를 연기한 제니퍼 로렌스 배우님의 연기가 그야말로 저를 압도했어요. 거의 뭐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영화에 빠져들어서, 그리고 캣니스한테 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저에게는 오히려 영화가 앞으로 읽을 책에 대한 신뢰를 한껏 높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디스토피아이자 SF 시리즈이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과 또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동물들도 나오고 게임의 특수한 장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SF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 감각들을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배경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제가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근데 이미 이 시리즈는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익숙해진 게 많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몰입을 하고 진도도 훨씬 더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인물들의 모습도 영화 속의 배우의 생김새나 뭐 분위기, 표정 이런 거를 쉽게 대입을 해서 볼 수 있었고, 이게 독자의 취향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영화랑 책 중에 어느 걸 먼저 보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장르 특성상 제가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는 영화대로, 책은 책대로 좋았다. 어느 쪽도 제 자신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 시리즈의 새로운 책이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이거는 캣니스 이야기는 아니고 파넴의 독재자인 스노우 대통령의 과거를 담은, 스노우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이었을 때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헝거게임에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 읽을 계획도 딱히 없어요. 일단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외국 북튜버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시는 거를 이전에 몇 번 들었는데 뭐 그렇게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스노우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아요. 스노우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과거는 들을 가치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악인이어도 그 과거가 궁금한 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과거를 알고 이야기를 봤을 때 더 감상이 풍부해지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이 헝거게임 시리즈 3권에서 이미 스노우 대통령의 캐릭터는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몇 장면 등장 안 하지만 스노우가 나오는 장면마다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공포를 자아내고, 제가 생각하기에 스노우는 이미 이 시리즈 자체로 완전한 인물이에요. 과거 전사가 나와야 납득이 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진짜 이 자체로 이미 그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스노우의 손녀가 있거든요. 이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묘사하는 이야기라면 좀 궁금해요. 굳이 우리가 스노우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한다면 자신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잔인하고 가학적인 독재자이기도 한 이 스노우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이야기였다면 궁금해서 사봤을 것 같아요. 근데 스노우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마 미래에 이 헝거게임을 보고 읽고 난 이 여운이 많이 흐려진 다음에는 그래도 정 궁금하면 한번 뭐 읽어볼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자체로 헝거게임 시리즈는 저에게 정말 완전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잔 콜린스 작가의 헝거게임 시리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믿고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미처 이 생각까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저의 최애 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뒷북인 것 같기는 해요. 책이랑 영화 모두 거의 한 10년 전쯤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 싶은데 제가 만약에 이 시리즈를 학창시절에 봤다면, 그 당시에 봤다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안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좋게 된 걸지도 몰라요. 책이든 영화든 뭘 먼저 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하나라도 보면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레 보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